저는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개업한 지 6년째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는 가게이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는지 몰라요. 떠올리면 정말 아득했던 일들도 있었답니다. 오늘은 그런 일들 중 가장 큰 시련이었던 시어머니와의 마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코다리찜 맛집을 운영해 오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어머니를 닮아 손맛이 좋았고 요리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저 또한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부부는 합심해서 음식점을 열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음식점을 여는 것은 꿈이기도 했기 때문에 음식점 오픈을 준비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돈이 많지 않아 대출도 받아서 시작했지만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었죠. 저희는 그렇게 쭈꾸미집을 시작했는데 오픈 후 며칠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정신없이 바빴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은 기뻤죠. 매일매일 녹초가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지만 단 꿈을 꾸면서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방 손님이 줄더니 순식간에 하루 5팀도 구경하기 어렵게 된 것이었어요. 영문을 몰라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첫 장사라 그런지 원인을 알기가 도무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심혈을 기울여 레시피를 여러 가지 만들어 보았어요. 세트 메뉴 구성도 해보고 쭈꾸미 양념 맛도 더 업그레이드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시도를 하면 할수록 더 장사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주변 가게들만 훔쳐보면서 앉아있는 시간은 상당히 고역이었어요. 처음에는 주변 가게들에게 질투가 났다가 나중에는 체념했다가 더 지나자 슬픈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다 망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조급했어요. 저와 남편은 안 그래도 첫 개업이라 모든 것이 예민했는데 장사가 안 되자 조급한 마음에 다툼도 잦았어요. 새 메뉴 좀 더 만들어봐. 다른 가게들은 새로운 메뉴 척척 잘 내더라.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격 좀 낮추자. 욕심 좀 버리고 장사해야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도 절대 비싼 값 아니야. 옆집 봐봐. 우리보다 더 비싼 메뉴도 있어. 가격 낮추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가격을 높이더라도 더 좋은 재료로 더 맛있게 만드는 게 나아. 자꾸 가격 낮추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저희 둘이 아무리 다퉈도 그런다고 손님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6개월째 몇백만 원씩 적자가 나자 저희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보,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음식이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여기 상권에 안 어울리는 메뉴를 구성했거나 하여간 뭔가 잘못되긴 했어. 그런데 우리 둘 다 처음이라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여보, 이러면 어때? 내가 실은 저저번 달부터 고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코다리찜 레시피 받아오는 건 어때? 돈이 좀 들기는 해도 가게를 코다리찜 집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애썼는데도 잘 안 되어서 속상하기는 한데 지금은 물불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 일단은 검증된 레시피로 장사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다른 가게도 내는 걸로 하자.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코다리찜 가게는 맛집으로 유명해서 손님들이 번호표를 뽑고 웨이팅을 해서 먹을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유명한 집이라면 그냥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통해 코다리찜 가게에 지점을 내는 게 낫지 않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돈에 관해서는 정말 악독할 정도로 욕심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저에게 어찌나 예물 예단에 대해 요구가 많으신지 당혹스러울 정도였어요. 요새는 시어머니 정정은 물론이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세트도 해오더라.
명품 브랜드로. 너는 그런 거 안 해오니? 내가 아들 잘 키워서 너랑 결혼시키는데 나도 보상 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너무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통에 저는 원래 솔직한 분이신가 보다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결혼 후 알아가다 보니 시어머니는 그냥 돈 욕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생신 때에는 얼마나 돈을 달라고 하실지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그런 시어머니이다 보니 처음에 저희가 장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장사 시작한다고? 행여라도 내가 공짜로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마라. 혹여나 너희가 우리 가게를 따라서 한다고 하면 가맹점 계약을 할 거야. 로열티도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고 매출의 20%도 따로 받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교육비랑 가맹비비도 몇백씩 따로 받을 거야.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되면서 가맹점을 하려면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리가 없었죠. 너무 불리한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레시피로 쭈꾸미집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 시어머니에게 백기를 들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코다리찜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사정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가게는 접고 코다리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코다리찜 레시피를 전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러 왔어요. 혹시 저희한테 레시피를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교육비는 따로 낼게요. 모자란 아들과 며느리 살리는 셈 치시고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한동안 매달 로열티도 내도록 할게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저희가 열심히 부탁을 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면서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그렇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줄 아니? 이 레시피가 얼마나 비싼 건데. 너희가 급하다고 하니 가르쳐 주기는 하마. 대신 교육비로 5천만 원을 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5천만 원 내고 내 레시피 배워간다.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해야지. 너희라고 예외는 없어. 아무리 가족이고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하는 거야. 저희는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교육비를 내겠다고는 했지만 500만 원이면 몰라도 5천만 원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 금액을 내고 레시피를 배워갔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지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비쌌어요. 그래도 친아들인데 조금은 사정을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저희는 다시 한번 애교를 섞어 부탁을 드렸어요. 아휴, 어머니, 그래도 아들내미인데 조금만 할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뭐든 열심히 하고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정말로 매달 돈도 보내드릴게요. 사실 500만 원이면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 텐데 5천만 원은 너무 많아서요. 대출받은 것도 있다 보니 가르쳐만 주신다면 어머님 가게에 도움이 되도록 무엇이든 잘할게요. 사실 가족끼리는 공짜로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 사전에는 절대 그런 게 없을 것 같았죠. 물론 부모 자식 간이라고 무조건 공짜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서 공짜로 받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조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하셨죠. 역시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돈이 1순위인 것 같았어요. 안 된다니까. 얘들이 왜 이래? 다른 사람들은 5천만 원씩 받고 레시피를 사갔는데 너희들한테는 공짜로 해주면 뒷말 나오지 않겠어? 어머님, 그거야 아들인데 사람들이 그런 거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내 레시피로 돈 번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외방이야? 아들이고 며느리고
이건 다 똑같이 해야지. 내 말대로 5천만 원 내놓을 거 아니면 나는 절대 안 가르쳐줘. 너희 망하는 건 돈 안 낸 너희 책임인지 내 책임은 아니다. 시어머니는 기어코 저희에게 5천만 원을 받아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 사정 아시면서도 굳이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고 절대 꺾지 않으시니 야속한 마음도 들었죠. 돈 욕심 많은 것은 알았지만 아들보다 돈이 이 정도로 우선할 줄은 몰랐어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는 결국 항복했어요. 급한 것은 저희였기 때문에 결국 무리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이체해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친절하게 레시피를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거 봐라. 5천만 원 줄 수 있잖아. 그러면서 왜 안 된다고 그래? 레시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받아 적어. 그리고 이따 여기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돼. 그렇게 어렵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코다리찜 레시피를 배웠어요. 레시피를 다 배운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희에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너무 얄미운 것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교육비에서 10%는 깎아줄게. 야, 500만 원은 가져가라. 인심 쓴 줄 알아?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상대로 레시피 장사를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돈을 좀 깎아준다고 해도 솔직히 좀 얄미울 뿐이었어요. 저희에게 돈이야 받으실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 부부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와 신랑은 시어머니의 레시피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고 동할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워와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상호를 코다리집으로 변경하고 저희 부부는 심기일전하여 장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재오픈 전날 지인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바로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전수해준 레시피대로 심지어 재료와 양까지 똑같이 해서 만드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코다리를 먹은 지인들도 다들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인들을 붙잡고 어떤 거 같냐고 계속 물어보자 미안한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말을 해줬어요. 맛은 있는데 그 뭔가 감칠맛이라고 할까? 깊은 맛이 부족하네. 한번 와서 먹는 건 괜찮은데 맛이 그냥 그래서 굳이 2번 오지는 않을 것 같아. 당장은 오픈빨로 장사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글쎄. 그런 말을 듣자 덜컥 겁이 났어요. 제가 무엇인가 빠뜨린 것은 아닌지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시어머니가 알려준 레시피 그대로 만든 것이 맞았어요. 하지만 재오픈은 당장 다음 날이었어요. 저희도 계속 장사를 접어둘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재오픈을 했죠. 하지만 지인들의 말대로 오픈빨로 한 달간은 장사가 잘 되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 귀신같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코다리집으로 바꾸기 전이랑 똑같아진 것 같았죠.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5천만 원이나 돈을 내고 배워온 레시피다 보니 대박이 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인가 이상했어요. 제가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 만들었는데 그 맛이 안 난다면 레시피 자체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레시피를 준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제대로 된 레시피를 정말로 넘겨주면 본인 가게의 손님을 빼앗길까봐 맛없는 레시피로 바꾼 다음 5천만 원을 받고 넘겨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욕심이 보통이 아닌 시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느껴지는 촉이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 저번에 저희가 5천만 원 드리고 배워간 코다리찜 레시피요.
그거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게 맞나요? 아무리 똑같이 따라해도 이 맛이 안 나던데요. 야, 설마 내가 너희한테 사기라도 쳤다는 거야? 아, 그건 무슨 소리야? 네 손맛이 부족한 걸 왜 내 탓을 해? 네 탓이지. 네 손맛이 부족하니까 그동안 장사도 다 말아먹은 거 아니야? 원래 똥손들은 레시피를 입에 갖다가 넣어줘도 똥 같은 음식을 만들어. 반면에 금손들은 재료만 던져줘도 금 같은 음식을 만들고, 네 손이 똥손이라 똥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왜 나한테 사기 쳤다는 소리라는 거야? 위아래도 없이. 제가 따지자마자 시어머니는 급발진을 하면서 갑자기 막말을 막 내뱉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추측이 맞았구나 하고 바로 감이 왔죠.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아주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는 제대로 따져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굳굳이 말했어요. 아니요, 어머니. 분명히 제대로 된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으신 게 맞아요. 저도 먹는 입이 있는데 먹어보면 알거든요. 저희한테 5천만 원이나 받아가고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말씀대로 공과 사는 확실해야 할 거 아니에요. AS 해주세요, 어머니. 분명히 가르쳐 주실 때 뭘 하나 놓치신 것 같은데 일부러 제일 중요한 건 안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레시피 그대로 제대로 알려주시라고요. 제가 굴하지 않고 계속 따지자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무마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혹시나 저한테 사기친 것을 들키면 5천만 원을 뱉어내려고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며 저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내가 여기서 코다리 장사만 20년 넘게 했다? 근데 뭘 하나를 놓칠 수 있겠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코다리 양념 만들고 코다리찜 만들고 반찬 만드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너는 AS 받을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싸가지 없는 거사. 아무렇게나 건방진 소리나 하고 네 똥손을 탓해. 왜 멀쩡히 장사하고 있는 나를 탓해? 사정을 하고 빌어도 AS를 해줄까 말까 한데 너 같은 것한테는 못 해줘.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내더니 문까지 걸어 잠그셨어요. 정말 이럴 정도로 돈이 중요한 분이시구나 싶고 기가 찼죠. 그리고 저희에게 5천만 원을 받고도 제대로 된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았고 알려줄 생각도 없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남한테 해도 화가 날 행동인데 아들 부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런 짓을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자꾸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떠올라 화가 가라앉지 않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심한 복수라도 하기로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시어머니 얼굴도 보기 싫을 것 같았죠. 저는 화풀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금요일 밤이면 장사하고 남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문 닫힌 시어머니 가게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보통 토요일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에 버려둔 쓰레기는 이틀 동안 가지고 있어야 했거든요. 정말 소심한 복수이기는 해도 시어머니에게 화를 낸다는 생각으로 소심하게 복수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조금은 화가 풀리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하신 행동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고 화가 났지만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할 뿐이니 언제까지고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그냥 시어머니에게 크게 용돈 드렸다 생각하기로 하고 잊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가게의 사정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하는 수 없이 밤을 새우면서 레시피 연구를 시작했어요. 유명하다는 양념 레시피 책도 사다 보고 요즘 유명한 요리사의 영상도 참고하고 음식점을 하시는 아는 분들께도 연락을 드려 조언을 얻으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메인 메뉴를 다시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 생각은 접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쭈꾸미 집에서 코다리 집으로 한번 바꿨는데 또 바꾸면 잘 안 되는 집이라고 생각해서 손님이 줄어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코다리찜 레시피를 깊이 연구해서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충분히 맛있는 코다리찜을 만들어 성공할 거예요. 라는 마음이었죠. 시어머니에게 그런 막말을 들을 정도로 제 요리 실력이 형편없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종일 장사를 하고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에 레시피 연구를 하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잠이 부족해지다 보니 매일같이 피곤했죠. 그래도 끝까지 몇 개월을 연구해서 저는 드디어 저만의 코다리찜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제가 스스로 연구한 레시피는 시어머니표 코다리찜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았어요. 제 식대로 해석한 코다리찜 맛이었죠.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떨리는 마음으로 메뉴를 싹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은 것이었어요. 한 입 먹자마자 얼굴 표정이 싹 바뀌고 맛있다는 말을 절로 내뱉었죠. 그렇게 레시피를 180도 바꾸고 나니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배달까지 같이 하게 되면서 장사가 너무나 잘 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까지 적자에 시달리던 가게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매일 저녁 매출 전표를 뽑아볼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매출 전표를 마치 훈장처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게도 얼마 못 가 줄 서서 먹는 가게가 되었어요. 한창 바쁠 때 보면 시어머니 가게보다 더 긴 줄이 서 있고는 했어요. 어떤 날은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공치던 날들이 몇 개월 전인데 지금은 전혀 달랐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입이 귀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기쁘고 행복해서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가 부러워 샘을 낼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반대로 칭찬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며느라, 내가 너한테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니까. 레시피를 다 알려주면 네가 쉽게 얻으려고 하고 노력한 게 없었겠지. 그래서 일부러 레시피를 덜 알려준 거였어. 근데 이것 봐라. 이제는 내 코다리찜보다 네 코다리찜이 더 유명해지지 않았니? 다 나의 큰 그림이었던 거다. 이제 이 시어미의 깊은 속을 알겠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저에게 너무 대견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등까지 쓸어내려 주었어요. 하지만 칭찬인 줄 알고 들어보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본인이 뭐 일부러 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줬다고 비싼 돈을 받아간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또 제가 혼자 독학해서 제가 이룬 결과인데 시어머니는 본인의 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5천만 원 받아가시고 제대로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르시죠? 그런데 지금 그 덕에 제가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하지만 그냥 저희가 큰 용돈 드렸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저희에게 도움이 된 일이었다고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받아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삐죽거렸어요. 아무런 할 말이 없었겠지요. 저는 그렇게 제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확실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후련한 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그 일에 대해 반성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게가 잘 되고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가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했으니까요. 이런 행복이 지속될 것 같았는데 몇 개월 후부터 갑작스럽게 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웬일인지 덜컥 겁이 났죠. 손님이 몰려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이러니 다시 또 망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 저희 가게의 평판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손님이 줄기 시작한 시점부터 배달 어플이며 지도 어플에 온갖 악플과 이상한 후기가 잔뜩 올라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배달 어플에서 별점 테러를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저희 가게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검색되고 있었어요. 여기 진짜 실망. 맛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완전 별로임. 재료도 신선하지 않고 그냥 가성비 떨어지는 집인 듯? 다른 맛집 음식 베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을 맛있다고 하는지 이해 불가. 얼마 전에 방문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불친절함. 그리고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는데 그냥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음. 다른 손님들 표정도 다 안 좋아 보였음. 서비스 마인드가 글러먹은 듯? 이런 악의적인 후기들이 많아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놀라울 뿐이었어요. 제가 죽을 둥 살 듯 노력해 만든 레시피로 칭찬받으며 장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평가들로 도배가 되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떻게든 이런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소문 때문인지 손님은 점점 떨어져 갔어요. 다시 죽어가는 가게를 보자 이번에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꾸준히 와주시는 손님들은 맛있다고 해주시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소문이 퍼지는지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즈음부터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댁에 도착하면 집에 있지 않고 지하실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자주 그러시는 것을 보고 혹시 시어머니가 지하실에서 코다리 양념장을 만드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에게 양념장 레시피를 들키기 싫어서 지하실을 지키러 내려가시나 싶었죠. 어느 날 시댁에 도착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제가 시댁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자 말도 없이 또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수상해 보여서 시어머니에게 여쭤보았어요. 어머님, 요즘 지하실에서 대체 뭐 하세요? 제가 올 때마다 거기로 내려가시던데 지하실에 뭐라도 숨겨두셨어요? 아니, 숨겨두기는 뭘 숨겨둬. 아이, 그런 거 없어. 쓸데없이 궁금해하지 마. 아내가 취미로 술 담그는데 그것들 확인해보러 내려가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믿기는 어려웠어요. 술 확인하러 매번 내려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궁금해서 한 번은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셨을 때 몰래 지하실에 가보려고 했어요. 지하실은 집 현관 옆에 따로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화를 냈어요. 뭐해? 왜? 지하실에 몰래 가려고 해? 내가 술 담근 것들 넣었다고 했잖아. 술 담그는 게 온도 변화에 얼마나 예민한데? 함부로 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술 다 망가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감당 못할 짓 하지 마라. 내 분명히 말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시니 저도 별도리가 없었어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지하실에 시어머니와 싸우면서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화를 낸 이후 점점 더 미심쩍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부터는 저만 보면 흠칫 놀라고 제가 다른 일을 하기만 하면 바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서 저는 관심을 끄기로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엇인지 제 눈치를 봐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지하실에서 술을 담그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것만은 분명히 아니라는 촉이 왔어요.
저는 촉이 제법 좋은 편이라서 시어머니를 보면서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와 관련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감만 올 뿐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가 없었죠.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따돌리고 지하실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남편을 통해 며칠 뒤 시어머니 댁에 단골 손님들이 놀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단골 손님들을 대접하는 자리였죠.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비밀을 밝혀보기로 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모두 도착한 시각, 저는 예고 없이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면 단골 손님들 오신 자리인데 일손을 도우러 왔다고 변명을 할 생각이었죠. 다행히 제가 대문을 들어섰는데도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틈을 타 잽싸게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열었죠. 지하실에 내려가 불을 켜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습기가 있어서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지하실에는 사무실처럼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컴퓨터와 핸드폰이 대여섯 대 정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명의 사람이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 작업을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자리에는 마시고 남은 커피가 놓여있기도 했고 어떤 자리에는 벗어두고 간 듯한 슬리퍼가 여기저기 놓여있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에 찬찬히 살펴보다가 곧 기함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책상 위 모니터 앞에는 종이에 휘갈린 글들이 몇 장씩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종이들을 들어올려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자필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재료가 신선하지 않음, 가성비 떨어짐, 다른 맛집 베낀 듯, 사장이 불친절, 음식에서 이물질 나옴, 서비스가 엉망, 반복적으로 여러 개 아이디로 작성. 이런 식으로 악의적 후기에 대한 짧은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른 책상들을 보니 각자 다른 내용이 적힌 종이들이 여러 장 올려져 있었죠. 그리고 어떤 책상에는 계약서도 올려져 있었어요. 확인해보니 아르바이트 계약서였죠. 저는 그제야 상황이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 가게에 별점을 테러하고 인터넷으로 이상한 소문을 낸 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한 짓이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지하실에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여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너무나 열이 받고 기가 차서 한참을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당장 집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올까 싶었어요. 하지만 일단 조금 진정을 하고 나니 지금은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모조리 켜고 자동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자리를 찾아서 작성한 댓글들을 쭉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녹화했죠. 자리마다 올려진 시어머니의 자필 지시사항들도 모두 사진으로 찍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거기에 있던 컴퓨터랑 핸드폰을 모조리 다 박살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던져서 깨트리고 본체를 다 쓰러뜨리고 핸드폰은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어요.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제 가게에 손님이 줄어들 때도 더 열심히 버텨야 된다는 생각으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나니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분노로 흐르는 눈물이었죠.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우리 부부의 첫 가게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시샘의 눈이 멀어 여기에서 그 노력을 모두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희 가게가 잘 되니 본인 가게 손님이 줄어들까봐 그런 것이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게를 비우고 시댁에 올 때마다
저를 피해 지하실로 가서 실시간으로 별점 테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가게에 있을 때는 그 테러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일부러 제가 가게에 없을 때 지하실로 가서 별점 테러를 하고 악플을 단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손님들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배웅을 하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지하실 문을 노려보았어요. 조금 후 시어머니가 지하실 문을 열고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박살이 난 컴퓨터와 핸드폰, 그리고 그 사이에 도끼를 물고 쏘아보고 있는 저를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야, 이게 뭐야? 아이고. 시어머니의 비명 소리에 시댁에 있던 시댁 식구들이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그날은 형님 댁도 와 있던 날이라 여러 시댁 식구가 지하실로 내려왔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여기로 오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는지 헐레벌떡 달려왔죠.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도 저를 붙들고 흔들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야, 넌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얼마인 줄 알아? 이게 다 내가 쓸 데가 있어서 해둔 건데 이게 무슨 행패야? 네가 다 변상하고 가, 알겠어? 한 푼도 남김없이 받아낼 줄 알아.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시어머니를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도착하고 모두가 모이자 저는 시어머니 못지않게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를 쳤어요.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어머니가 저희 가게 망하라고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서 별점 테러하고 악의적인 후기 남기고 그런 짓 한 건 모를 줄 아셨냐고요? 저한테 5천만 원까지 받고 거짓 레시피 알려준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세요? 저희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시냐고요. 가게 해보셨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에 얼마나 목숨 거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친아들 가게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돈이 그렇게 좋아요? 사람으로서 이런 못할 짓 정도로 그 정도로 좋냐고요. 어머니는 돈 욕심밖에 없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증거 자료들과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거품 물고 난리를 친 적은 인생을 통틀어 처음이라서 다리까지 후들거렸어요. 그렇게 화를 마구 내고 나니 힘이 빠져 저는 바닥에 털썩 쓰러졌어요.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 화가 나다 보니 두통이 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정신이 없었죠. 결국 저는 정신줄을 놓았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고 남편이 곁에서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남은 복수를 마저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에게 사기를 쳐 돈을 뜯어가고 저희의 모든 것을 바친 가게를 고의로 망하려고 시도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지른 짓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시어머니네 코다리 집에서 레시피를 산 사람들을 찾았어요. 생각보다 여러 명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 레시피와 비교를 해보았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엉망진창으로 레시피를 알려준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는 고춧가루를 3스푼 넣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고춧가루를 1스푼 넣으라고 제각각 가르쳐 준 것이었죠. 연락이 닿은 사장님들도 그 사실을 알고 매우 분노했고 모두 모여서 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동안 레시피를 사기쳐서 뜯어먹은 사람들이 많고 액수가 크다 보니 모두 모이면 몇 억이나 배상을 해야 할 판이었거든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돌이켜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그 사람들한테 소송 취하해달라고 설득 좀 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이거 다 뱉어내게 되면 가게 담보 잡게 생겼어. 가게 날아가면 안 되잖아. 어떻게 좀 도와줘라. 응? 그 모습을 봐도 그저 시어머니의 태도가 가증스러울 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대답했어요. 남의 가게 날아가는 건 아무렇지 않고 본인 가게 날아가는 건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동안 편하게 사기쳐서 돈 뜯고 즐거우셨으면 이제 뱉어내셔야죠. 남들 가게도 다 목숨 걸고 만들어낸 가게이고 목숨만큼 소중하다는 거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가게 건드리신 건 저희 목숨을 건든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저는 용서 못 해드리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어머니를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소송도 계속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친족 상도례로 시어머니를 직접적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증거를 대신 찾아주고 했죠. 시어머니가 돈에 눈이 멀어 가족으로서의 정도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해서 느끼게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서 증거를 찾으면서 시어머니의 수첩에서 시어머니표 코다리찜 진짜 레시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이가 없게도 시어머니의 필살기 양념 레시피는 바로 조미료였네요. 조미료를 글쎄 말도 못하게 넣는 레시피였어요. 참, 그거 보고 얼마나 허탈한지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도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쥐구멍이라도 숨으려고 안절부절했는데 그 꼴이 정말 하찮을 뿐이었어요. 욕심이 하늘을 찌르더니 결국 파국을 맛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절 기다리며 저를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한테 제발 고소 취하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모른 척하고 있죠.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승소가 확실하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머지않아 자신의 잘못을 느끼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 후로 별점 테러랑 악플들이 싹 다 없어지고 저희 가게에 대한 좋은 평점들과 미담들만 남게 되니 다시금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 매출은 오르고 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 장사가 잘 되어도 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또 표적이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오늘만 같아라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처럼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소소하게 밥 굶지만 않을 정도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관계이든 돈보다 사랑과 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